내 이름은 한지안, 올해로 29이다. 인생을 한 판의 카드게임에 비유한다면 내 손에는 꽤 괜찮은 패가 쥐어져 있어야 했다. 친정은 건자재 사업을 크게 하신다. 재벌가라고 할 정도는 아니어도 이 지방 소도시에서는 어디 가서 명함 좀 내밀 정도의 위상은 있었다. 나 역시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서 연봉 6천이 넘는 나쁘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진호와 결혼한 순간부터 내 인생이라는 판 위에는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고약한 조커 두 잔이 끼어들었다. 바로 표독스럽고 아나무인인 시어머니 조기분 씨와 탐욕스러운 시누이 이민주다. 이제 곧 아버지의 칠순잔치가 다가온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 고약한 조커들이 또다시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다음 날 제출해야 할 재무 보고서를 겨우 다 검토하고 기지개를 켰다. 그 순간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상징과도 같은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누이의 간사한 웃음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한숨을 내뱉었다. 평온한 날들은 이제 끝났음을 직감했다. 아니나 다를까. 서재 밖으로 발을 내딛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시선이 마치 탄도등처럼 내 손에 들린 짙은 갈색 서류 봉투에 꽂혔다. 지안아, 이제 다 끝냈니? 시어머니 조기분 씨가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입만 웃는 표정으로 물었다. 바닥에는 그녀가 뱉어낸 씨 껍질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마치 내가 걸어갈 길에 지뢰를 깔아둔 것 같았다. 네, 방금 끝났어요. 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하며 서류 봉투를 더 단단히 품에 안았다. 어머, 새언니, 그 손에 든 건 뭐예요? 뭘 그렇게 보물단지처럼 꽉 쥐고 있어요? 신우이 이민주가 비아냥거리며 입을 열었다. 얼마 전 유행도 지난 히피펌을 하고 온 그녀는 얼굴에 화장을 세 겹은 덧칠한 듯 부자연스러웠다. 그 모습이 꼭 자다 일어난 푸들 같다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별거 아니에요. 회사 중요 서류예요. 회사 서류를 그렇게 좋은 가죽 봉투에 담아요. 새언니네 회사는 복지가 참 좋네. 민주의 눈은 이미 레이더처럼 내 서류 봉투 구석에 박힌 금색 로고를 훑고 있었다. 어, 저 브랜드 나 알아요. 저 봉투 하나만 해도 수십만 원은 할 텐데. 나는 속으로 냉소를 머금었다. 이건 회사 서류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칠순을 위해 내가 따로 준비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지옥 같은 참견이 시작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두 모녀는 돈 냄새를 맡는 데 있어서는 사냥개보다 영민했다. 사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친정 부모님은 이미 남편 진우를 불러 칠순 잔치에 대해 의논하셨다. 아버지의 뜻은 확고했다. 나이가 들수록 시끄러운 게 싫다며 그냥 가족들끼리 집에서 오붓하게 식사나 한 끼 하자는 것이었다. 엄마도 동의하셨다. 솜씨 좋은 출장 요리사를 불러 정갈하게 차려 먹으면 분위기도 있고 조용할 거라는 계산이었다. 당시 이진우는 호기롭게 가슴을 펴며 대답했다.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제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정말 만족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의 말은 180도 바뀌었다. 나는 일부러 식탁 옆 의자에 그 서류 봉투를 올려두었다. 진우는 밥을 먹으면서도 힐끔힐끔 봉투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지안아, 장인어른 칠순 잔치 말이야. 정말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었다. 나는 나무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대답했다.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뭐. 출장 요리사 불러서 집에서 간단하게 가족끼리 먹으려고. 그게 제일 편하고 따뜻하잖아. 그 순간 시어머니 조기분 씨가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국그릇에 국물이 출렁이며 식탁으로 튀었다. 한지연, 너 지금 제정신이니? 사돈어른 칠순인데 집에서 대충 때우겠다고? 이건 우리 이씨 집안 체면을 깎아먹는 짓이야.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 이건 저희 아버지 뜻이에요. 조용히 보내고 싶어 하세요. 조용한 게 좋긴 뭐가 좋아. 네가 돈 아까워서 구두쇠짓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너네 집 요즘 사업 잘 돼서 돈 꽤나 벌었다며? 친정아버지 칠순인데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 민주가 옆에서 눈을 흘기며 거들었다. 그러니까요. 남들이 알면 우리 오빠가 능력이 없어서 처가댁 잔치도 제대로 못 해주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체면은 어디다 둬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번갈아 가며 소리를 높이는 두 모녀를 바라보았다.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칠순잔치가 웨이씨 집안의 체면과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결국 본인들이 호의호식하며 생색내고 싶다는 뜻일 뿐이었다. 가난한 친척들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싶은 그 얄팍한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진우가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 엄마, 민주야, 그만들 좀 해. 지안이도 장인어른 의견 존중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고는 나를 향해 목소리를 낮췄다. 여보, 그래도 민주 말이 일리가 있어. 장인어른 기 좀 살려드리면 좋잖아. 우리 그냥 호텔에서 하자. 좋은 곳으로 내가 알아볼게. 비용은 내가 낼게. 비용을 본인이 낸다고? 나는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다. 한 달 월급에서 대출금이랑 차할부금 빼고 나면 쥐꼬리만큼 남는 주제에 무슨 돈으로 낸단 말인가. 결국 내 지갑에서 나갈 돈이라는 걸 모를 줄 아는 걸까. 나는 대답 대신 옆에 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급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의 초청장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슬며시 올려놓았다. 특수 제작된 종이 위에 금박으로 수놓아진 청남원 추모당 VIP 전용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물론 그들은 추모당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를 것이다. 그들의 눈은 오직 그 옆에 박힌 화려한 수식어들에만 꽂힐 테니까. 이게 뭐야? 민주가 낚아채듯 초청장을 가져갔다. 나는 못 이기는 척선을 놓아주며 덤덤하게 설명했다. 그거 우리 아버지 옛 전후분 댁에서 부탁해서 예약해준 장소야. 그 집 어르신 기일이라서 큰 행사를 하신다길래 내가 대신 수소문해서 잡았어. 청남 1호실 일하는 곳이야. 민주의 눈이 번쩍 뜨였다. 청남원? 여기 나 들어갔어. 우리 회사 부장님이 그러는데 여기가 이 지역에서 제일 예약하기 힘든 최고급 장소라며? 시장님도 여기서 손님 대접한다고 하던데 일반인은 구경도 못한다며. 시어머니도 고개를 내밀어 초청장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새겨진 작은 금색 글씨 시사 이용 민 연구가 예비 1억 6천만 원 상당이라는 문구를 본 순간 헛바람을 들이켰다. 뭐? 1억 6천? 세상에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장소 빌리는 데만 이렇게 돈이 든다고? 대체 거기선 뭘 먹길래 그래?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 1억 6천은 그 명당 자리에 연구한 직원과 관리비지. 식사비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구름 잡는 소리처럼 읊조렸을 뿐이다. 그곳은 원래 그래요. 비싼 만큼 그 값을 하거든요. 나는 민주의 손에서 초청장을 다시 빼서 봉투에 넣고 진우에게 건넸다. 여보, 이 봉투 잘 간수해줘. 1억 6천짜리 권리증이나 다름없으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내일 오후에 확인하러 가야 하거든. 이거 잃어버리면 나 정말 큰일이라. 진우는 1억 6천이라는 숫자에 압도되어 멍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받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걱정 마 여보. 내가 안방금고 옆에 잘 둘게. 그는 서류 봉투를 소중하게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음을. 이진우라는 사람은 큰 능력은 없지만 귀가 얇고 그놈의 효심이라는 것이 눈먼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옆에서 부추기기만 하면 그는 원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다. 역시나 그날 밤 나는 잠든 척하며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진우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물어볼 것도 없이 이민주일 것이다. 오빠, 어떻게 좀 해봐. 거기가 청남원이라잖아. 나 그런 최고급 장소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어. 세연이한테 말해서 그 장소 그냥 우리 사돈어른 칠순 잔치 장소로 바꾸면 안 돼? 어차피 그 집안은 돈도 많으니까 다시 예약하면 되잖아.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지안이가 아버지 전후분 댁 중요한 행사라고 신신당부했단 말이야. 진우의 목소리엔 아직 망설임이 있었다. 중요하긴 뭐가 중요해. 어차피 죽은 사람 기일이라며? 며칠 늦게 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뭐라 그래? 하지만 사돈어른 칠수는 일생에 한 번뿐이잖아. 오빠는 우리 집 체면이 이렇게 깎이는데 잠이 와? 나 이미 시댁 식구들한테 다 자랑했단 말이야. 우리 새언니가 청남원 예약했다고. 이거 못 가면 내 체면은 뭐가 돼. 민주가 징징거리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만 좀 해. 내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전화를 끊고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로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도 그가 뒤척이며 고민하는 모습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진호,
당신은 모를 것이다. 당신이 찾고 있다는 그 방법이 당신과 당신의 탐욕스러운 가족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안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눈을 뜨니 진우가 몰래 옷장을 뒤지고 있었다. 나는 잠결에 눈을 비비는 척하며 물었다. 여보, 이 아침부터 뭘 그렇게 찾아? 진우는 깜짝 놀라들고 있던 옷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더듬거렸다. 아, 아니야. 그냥 입을 옷 좀 찾느라고. 나는 모르는 척 이불을 걷어내며 말했다. 아참, 깜빡할 뻔했네. 어제 맡긴 그 초청장 봉투 좀 줘봐. 나 청남원 가서 확인해야 해. 늦으면 안 되거든.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내 시선을 피했다. 여보, 그게. 그때 나는 일부러 경악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를 질렀다. 어머, 여보. 침대 옆 탁자에 두었던 서류 봉투 어디 갔어? 왜 안 보여? 나는 텅 빈 탁자를 가리키며 다급하게 물었다. 진우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어, 어제 분명 여기 뒀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모르다니. 그거 1억 6천만 원짜리 예약권이라고 했잖아. 진우 씨, 이거 잃어버리면 나 아버지 전우군 댁에 뭐라고 해? 우리 집이 돈 빼돌렸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 빨리 찾아봐. 침대 밑에 떨어진 거 아니야? 우리는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당연히 찾을 수 없었다. 지옥으로 향하는 그 VIP 입장권은 지금쯤 신호의 이민주의 가방 속에 얌전히 누워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절망에 빠진 듯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은 진우를 보며 내 마음은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연기? 그까짓것 결혼 생활 몇 년이면 누구나 베테랑 배우가 된다. 망했어. 정말 망했다고. 진우가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곁에 다가가 어깨를 다독이며 절망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어떡해. 혹시 어제 오다가 길에 떨어뜨린 건 아닐까? 아니면 누가 가져갔나? 나는 누가 가져갔나라는 말에 힘을 주며 거실 쪽을 힐끗 보았다. 예상대로 시어머니 조기분 씨와 시노이 이민주가 문 밖에서 귀를 세우고 훔쳐듣고 있었다. 방 안의 동정을 살피던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걱정이 가득 서려 있었다. 아니, 아침부터 웬 소란들이니? 진우는 엄마를 보자마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진우를 꾸짖는 척했다. 이 칠칠치 못한 놈. 그렇게 중요한 걸 아무데나 두면 어떡해? 이제 어쩔 거니? 잃어버려서. 그러더니 화살을 내게 돌려 인자한 척말을 이었다. 지아나, 너도 너무 상심 마라. 내 생각엔 이게 다 진우 탓만은 아닌 것 같구나. 혹시 너네 회사 누군가가 네가 그렇게 귀한 걸 가진 걸 알고 슬쩍 한 거 아니니? 참으로 자연스럽고 뻔뻔한 발뺌이었다. 이민주도 옆에서 웃음을 참으며 걱정하는 척 연기를 보탰다. 그러게요, 새언니. 1억 6천이면 우리 집 팔아도 못 갚는데 어떡해. 내가 다 가슴이 떨리네. 나는 그들의 조잡한 연기를 보며 실소가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창가로 걸어가 등을 보인 채 어깨를 떨었다. 억눌린 울음소리를 내며 말이다. 이제 어쩌면 좋죠. 예약권이 없으면 입장이 안 된다고요. 그곳은 워낙 엄격해서 초청장이 없으면 누구도 못 들어가는데 아버지 체면도 다 깎이고 우리 집은 이제 도둑놈 소리를 듣게 생겼어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실에 있는 모두에게 똑똑히 들렸다. 초청장만 있으면 누구든 들어갈 수 있고 그곳은 아주 귀한 곳이다라는 암시를 던진 것이다. 내 등 뒤로 느껴지는 두 여자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따가울 정도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민주가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새언니, 너무 슬퍼하지 마요. 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차피 그 전후분 행사는 초청장 없어서 못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장소에 우리 잔인어른 모시고 칠순 잔치하러 가는 건 어때요? 드디어 여우꼬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경악한 듯 뒤를 돌아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주야? 초청장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아유, 새언니, 제 말 좀 들어봐요. 민주는 내가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했는지 흥분해서 내 팔을 다정하게 붙잡았다. 생각해봐요. 거기가 새언니가 예약한 곳이잖아요.
지배인이 새언니 얼굴을 알 거 아니에요? 가서 사정사정하면 들여보내주겠죠. 1억 6천이나 하는 장소인데 비워두면 그쪽도 손해잖아요. 장소는 예약되어 있으니 사람만 바꿔서 잔치하면 되죠. 그게 가능할까? 나는 망설이는 척 연기했다. 당연히 가능하지. 지연아, 민주 말이 맞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네 아버지 칠순을 그런 데서 하면 얼마나 의신이 서겠니? 친척들 다 불러서 우리 이씨 집안이 이 정도 장소에서 잔치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네 부모님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하지만 아버지는 집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휴, 어르신들은 돈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야. 막상 그 으리으리한 데 가시면 누구보다 좋아하실걸? 자, 결정됐다. 지연아, 너는 지금 당장 그 지배인한테 전화해서 사정 말해두고, 진우 너는 가서 거스 한 대 빌려라. 친척들 다 연락해서 오늘 점심에 거기서 모인다고 해. 조기분 씨는 신이 나서 판을 짜기 시작했다. 나는 못 이기는 척 휴대폰을 꺼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리 저장해둔 김지배인의 번호였다. 스피커폰을 켜서 목소리가 다 들리게 했다. 여보세요, 김지배인님? 저 한지아입니다. 아, 한지아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신가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아주 정중하고 신뢰감이 넘쳤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약했던 이루 추모단 있잖아요. 오늘 초청장을 분실했는데 그래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 아버지 칠순이라 가족들을 모시고 가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모녀의 심장이 쫄깃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다. 아, 그러시군요. 한지아님은 저희 VIP 고객이신데 그 정도야 당연히 편의를 받으려야죠. 초청장 없어도 성함 확인하고 바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입구에서 직접 마중 나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배인님. 전화를 끊자마자 민주와 시어머니는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거봐, 내가 된다고 했지. 민주는 벌써 본인이 다 해낸 양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때부터 집안은 순식간에 시장통으로 변했다. 시어머니는 사돈의 팔촌까지 전화를 돌려 자랑하기 시작했다. 어이, 동서. 오늘 점심에 밥 먹지 말고 기다려. 우리 사돈 칠순인데 세상에서 제일 비싼 데 예약했어. 어디냐고? 청남원. 그래, 거기 아무나 못 가는 데야. 우리 며느리 능력이 대단하잖아. 다들 옷 좀 빳빳하게 챙겨 입고 나와. 신우이 이민주는 친구며 직장 동료들이 모인 단톡방에 초청장 사진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다. 물론 추모단이라는 글자는 교묘하게 스티커로 가리고 청남원 1호실 1억 6천만 원이라는 부분만 강조해서 말이다. 와, 민주씨 대박. 이런 데를 간다고요? 아, 역시 새언니 잘 둔 덕분에 부러워요. 쏟아지는 찬양 댓글에 민주의 허영심은 하늘을 찔렀다. 이진우 역시 신이 나서 호와 관광버스를 렌트하러 뛰어나갔다. 버스 앞머리에 한재민 선생 칠순 기념 가족 모임이라는 현수막까지 붙일 기세였다. 오전 내내 우리 집은 가짜 환희와 흥분으로 가득 찼다. 그들이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고 옷을 갈아입으며 상상 속의 호화 잔치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친정 부모님께 문제를 보냈다. 아빠, 계획이 바뀌었어요. 칠순 잔치는 시내에 있는 메이플 호텔 모란홀에서 해요. 제가 곧 모셔 갈게요. 그리고 김 지배인에게도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지배인님, 잠시 후에 이민주라는 여자가 이끄는 일행이 도착할 겁니다. 아무 말 말고 최고급으로 맞이해 주세요. 그들이 손님으로서 분위기를 마음껏 만끽하게 해주시되 나중에 나갈 때는 절차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 지배인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 휴대폰 화면을 끄며 내 입가에 깊은 미소가 번졌다. 이민주, 조기분, 당신들이 그렇게 체면을 차리고 싶어 하고 대단한 곳에 가보고 싶어 하니 내 기꺼이 도와주지. 하지만 당신들이 도착할 곳은 천국이 아니라 산자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서늘한 안식처가 될 것이다. 오전 11시 반 남편이 빌려온 호화 리무진 버스가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다. 버스 옆면에 붙은 한재민 선생 칠순 축하 현수막이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조기분 씨와 이민주는 마치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처럼 거스문 양옆에 서서 친척들을 맞이했다. 나는 베란다에서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30명이 넘는 시댁 쪽 친척들이 저마다 한껏 멋을 내고 모여들었다. 남자들은 주름진 양복을 꺼내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으며 여자들은 빨간 노랑 원색의 원피스에 가짜 보석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짜로 비싼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탐욕스러운 흥분이 가득했다. 아이고 형님, 며느리가 아주 효부네. 효부야. 그럼 우리 지안이가 오죽 잘나야지. 우리 민주도 오빠 덕에 호강하는 거지. 칭찬 세례의 민주의 턱은 하늘로 치솟았다. 그녀는 곽성기라도 든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다들 빨리 타세요. 늦으면 맛있는 거 다 뺏겨요. 사람들이 꾸역꾸역 버스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진호가 급하게 재킷을 입으며 나를 재촉했다. 여보 뭐해? 빨리 가야지. 나는 여유롭게 내 스커트를 정리하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나 먼저 친정 부모님 모시고 갈게. 두 분은 연세가 있으셔서 이렇게 시끄러운 버스 타는 거 안 좋아하셔. 아, 그렇겠네. 그럼 당신이 택시 타고 모시고 와. 우린 먼저 가서 기다릴게. 진우는 의심 없이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내밀었다. 나는 그 돈을 받아 챙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가 신이 나서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내 핸드백을 챙겼다. 하지만 나는 택시를 잡으러 나가는 대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내 흰색 BMW를 몰았다. 이진우 식구들은 내가 그냥 저렴한 국산차를 타는 줄 알지만 이 차는 내가 결혼 전부터 모아둔 비자금으로 산 내 명의의 차였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지 영원히 모를 것이다. 차를 몰고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갈 때 요란한 관광버스가 출발하고 있었다. 버스 창가에 붙어 사람들에게 손을 흔드는 이민주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창문을 올리고 그 소란을 차단했다. 그리고 그들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 시내 중심가의 최고급 호텔을 향해 엑사를 봐봤다. 이민주, 조기분. 당신들이 갈 곳은 인간의 천국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극락이란다. 버스 안은 이미 광란의 도가니였다. 맨 앞자리에 앉은 진우는 친척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져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내가 얼마나 비싼 선물을 사다 바치는지 물론 거짓말이다 늘어놓으며 부러움 섞인 시샘을 즐기고 있었다. 민주는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얄팍한 지식으로 청남원에 대해 떠들어댔다. 여러분, 거기는요. 바닥이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카펫은 페르시아에서 온 거래요. 월컵 하나에 수백만 원씩 한다니까 조심들 하세요. 친척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어머나, 그렇게 대단해? 오늘 사진 많이 찍어서 단톡방에 자랑해야겠네. 버스가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한적한 숲길로 들어서자 누군가 의아한 듯 물었다. 민주야, 근데 왜 이렇게 산골로 가니? 최고급 장소면 강남 한복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주는 당황했지만 금세 말을 지어냈다. 아유, 뭘 모르시네.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공기 좋고 한적한 명당을 찾는 법이에요. 여기가 바로 기가 막힌 배산임수 장소라고요. 버스는 좁은 산길을 10분 정도 더 달려 거대한 대리석 문 앞에 멈춰 섰다. 문 위에는 화려한 금박으로 청남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울창한 넝쿨과 소나무에 가려져 뒤에 글자들은 잘 보이지 않았다. 도착했다. 민주가 제일 먼저 버스에서 내렸다. 그녀는 입구에 선 위험 있는 대리석 기둥을 배경으로 허리에 손을 얹고 장군처럼 서서 친척들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탄성을 지르며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다. 그때 검은 정장에 하얀 장갑을 낀 보안 요원 두 명이 다가왔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날카롭고 근엄한 목소리에 친척들이 움찔하며 조용해졌다. 민주는 당당하게 가방에서 그 꼬깃꼬깃해진 초청장을 꺼내 성지라도 되는 양 높이 치켜들었다. 우리 칠순 잔치하러 왔어요. 한지아 씨가 예약한 청남 1호실 VIP 추모당. 그녀는 일부러 VIP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보안 요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무전기에 대고 몇 마디를 나눴다. 고지연 무전기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모시고 들어오세요. 김 지배인님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길을 열었다. 들어가십시오. 버스는 입구에 세워두고 도보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민주는 승전보를 울리는 대장처럼 친척들을 이끌고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길 양옆에 늘어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정원수가 아니라 죽은 이의 넋을 기리는 엄숙한 측백나무와 향나무라는 사실을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향긋한 냄새가 고급 요리의 향기가 아니라 진한 향 냄새와 소독약 냄새라는 사실을 말이다. 웅장 아닌 대리석 문을 지나자 청석환이 깔린 넓은 길이 길게 뻗어 있었다. 길 양옆으로는 마치 사열하는 군인들처럼 반듯하게 손질된 소나무와 측백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나뭇가지를 타고 넘어온 바람은 형언할 수 없는 엄숙함과 서늘함을 머금고 있었다. 처음에는 시끄럽게 떠들며 들어오던 친척들도 이 길을 걷기 시작하자 어쩐지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여긴 왜 이렇게 썰렁하니? 얇은 원피스를 입은 한 친척 여자가 팔을 비비며 나직하게 투덜거렸다. 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이민주가 즉각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다. 이게 다 풍수가 좋아서 기운이 모이는 거예요. 부잣집 별장들도 다 이런 산세 좋은 곳에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요. 하지만 정작 민주 자신도 어깨를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분수도 하원도 없이 끝없이 펼쳐진 녹음과 이따금 들려오는 공허한 새소리뿐인 이곳은 그녀가 생각하던 화려한 연회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5분쯤 더 걸어가자 길 끝에 고풍스러운 양식의 웅장한 전단이 나타났다. 높은 기단 위에 세워진 그 건물은 처마 끝이 하늘로 솟구쳐 위용이 대단했다. 건물 앞 넓은 광장 중앙에는 거대한 태산석이 버티고 서 있었고, 수미터 높이의 자줏빛 오동나무 대문에는 구름과 연꽃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문 위 현판에는 용이 날아오르는 듯한 필체로 세 글자가 금박으로 박혀 있었다. 추모단, 와, 도착했다. 여기에요. 건물을 보자마자 민주는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고, 조금 전의 불안감은 싹 잊은 듯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 고색 찬연한 건물이 최고급 클럽이나 연회장의 상징처럼 보였다. 뒤따르던 친척들도 전단의 기백에 압도되어 다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다. 세상에 TV에서 보던 황궁보다 더 으리으리하네. 민주의 허영심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양모컴을 한 머리를 매만지며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마치 자기 영토를 시찰하는 여왕처럼 위풍당당하게 계단을 올랐다. 사명의 명의 일행은 마치 곡식 창고로 돌진하는 메뚜기 떼처럼 그녀의 뒤를 졸졸 따랐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하얀 장갑을 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엄숙한 표정과 유아독존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바로 김지배인이었다. 이민주 씨 일행입니까? 김지배인이 가볍게 몸을 굽히며 평온한 어조로 물었다. 네, 저예요. 민주는 고개를 치켜들고 품 안에 초청장을 건넸다. 김 지배인은 초청장을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아님께 전해들었습니다. 1호실로 안내해드리지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옆으로 물러나며 정중하게 손짓했지만 직접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다. 민주는 잠시 의아해하다가 이내 귀빈이 직접 존귀한 체험을 시작하게 하려는 최고급 장소만의 예법이라고 멋대로 해석했다. 그녀는 뒤에 선 친척들을 향해 설렘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다들 잘 보세요. 이제 기적이 펼쳐질 시간이에요. 30쌍이 넘는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차갑고 묵직한 오동나무 대문에 두 손을 얹었다. 그녀가 온 힘을 다해 밀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대문이 서서히 안으로 열렸다. 문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가 내부를 비추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대문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의 미소가 일제히 얼어붙었다. 문 안에는 그들이 상상하던 화려한 수정 샹들리에도 굵은 카펫이 깔린 연회장도 산의 지미가 차려진 원탁도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층고가 10여 미터는 좁게 되어 보이는 오싹할 정도로 텅 비고 거대한 대전이었다. 바닥은 차가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거울처럼 매끄러웠지만 그 위로 반사되는 빛은 서늘하기 짝이 없었다. 정면 벽에는 거대한 전자 스크린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축하 문구 대신 성결한 백년 한 송이가 푸르스름한 배경 속에서 소리 없이 피어났다 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스크린 아래에는 통째로 깎아 만든 10미터 길이의 거대한 백옥 재단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형언할 수 없는 장엄함과 숙연함이 감돌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전 양옆의 벽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빼곡하게 뒤로찬 작은 칸들 속에는 황금색 위패가 하나하나 박혀 있었고 천창에서 새어 들어오는 미세한 빛을 받아 차갑고 잘게 부서지는 빛을 내뿜고 있었다. 대전 안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고 오직 공허하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불경 소리만 이 공간을 메우며 속세의 슬픔을 추월한 듯 맴돌고 있었다.
음식 냄새는커녕 코끝을 찌르는 것은 오직 진하고 묵직한 치명 냄새뿐이었다. 여, 여기가 어디야? 대체 여긴 무슨 곳인데? 모두가 넋이 나간 채 입구에 굳어버렸다. 문을 밀던 민주의 손은 허공에 멈췄고 얼굴의 미소는 산산조각이 난 채 형용할 수 없는 경악과 공포로 뒤덮였다. 시어머니 조기분 씨의 기세등등하던 표정도 사라지고 멍한 얼굴로 망연자실해 있었다. 친척들 또한 마치 단체로 정지 마법이라도 걸린 듯 제자리에 얼어붙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기대에서 의욕으로 그리고 마침내 말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해갔다. 그때 대호 속에 있던 눈치 빠른 아이가 벽에 붙은 수많은 위패를 가리키며 천진하게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저 벽에 반짝이는 건 뭐야? 할아버지 사진 옆에 있던 거랑 똑같이 생겼어. 아이의 엄마는 기겁하며 아이의 입을 막았고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졌다. 분위기에 압도된 더 어린아이가 갑자기 날카롭고 처절하게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텅 빈 대전에 메아리치며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 울음소리는 마치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덩이처럼 죽음 같은 정적을 단번에 깨뜨렸다. 사람들은 그제야 소스라치며 정신을 차렸다. 이게 대체 무슨 귀신 나올 곳이야? 잔치는 어디 있고 식사는 어디 있어? 맙소사 저 벽에 있는 거. 저거 유골함 아니야? 겁 많은 한 여자가 위패의 정체를 알아보고 비명을 지르더니 그대로 눈을 뒤집고 기절해버렸다. 현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울음, 거친 한이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주도 마침내 실성한 듯한 상태에서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입구에 서 있던 김 지배인을 향해 단말마 같은 비명을 질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최고급 장소라고 했잖아. 연애는 어디 있고 내 잔치는 어디 있냐고. 김 지배인은 여전히 엄숙한 태도를 유지한 채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추태를 부리는 이들을 파동 하나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평온하게 사실을 고했다. 이민주님 차고 없으십니다. 이곳은 처녀생명기념공원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1호 추모다. 즉 당신이 말한 그 최고급 장소가 맞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공포에 질린 이들을 하나하나 훑어본 뒤 한자 분명하게 덧붙였다. 여기는 백사, 즉 장례와 추모를 위한 곳입니다. 지배인의 말은 마치 얼음 파편이 섞인 냉수처럼 사람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고 그들의 뼛속까지 차갑게 얼어붙게 했다. 장례를 치르는 곳이라는 말은 세권의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내리꽂히며 마지막 남은 환상마저 가루로 만들었다. 너, 너 거짓말 마. 민주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다. 공포와 분노로 떨리는 그녀의 손가락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같았다. 그 초청장에는 분명 칠순잔치를 위한 연회장이라고 쓰여 있었단 말이야. 김 지배인은 주머니에서 하얀 장갑을 꺼내 정성스럽게 끼더니 민주가 쥐어짜서 구겨진 초청장을 건네받아 펼쳤다. 잘 보십시오. 여기 쓰인 문구는 일형형인 수용 가능한 추모 연애입니다. 추모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십니까? 그는 초청장의 작은 글씨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본 장소는 존귀한 고객을 위해 가족 추모 기념식, 및고별 의식 등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정말로 70세이신 부친을 위해 이곳에서 고별 의식을 거행하시겠습니까? 고별 의식이라는 말이 김 지배인의 입에서 느릿하고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그것은 민주와 조기분 씨의 심장에 거대한 한 말을 내려치는 것과 같았다. 그럴 리 없어. 민주는 넋을 잃고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친척들 앞에서 어깨를 펴고 자랑하려던 세기의 잔치가 어떻게 이런 황당한 추도식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녀는 이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어머니 조기분 씨의 얼굴은 이미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입술을 바르르 떨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간 천국에 데려다 주겠다고 큰 소리쳤는데 결국 사람들을 끌고 온 곳이 공동묘지 영단이라는 사실에 그녀는 당장이라도 땅구멍을 찾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들에게 속아 넘어온 친척들이 마침내 폭발했다. 이보쇼. 이민주, 조기군, 당신들 대체 무슨 속셈이야.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뚱뚱한 고모였다. 그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얼굴에 살을 부르르 떨며 그들의 코앞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좋은 날에 우리를 이 죽은 사람들 속으로 속아서 데려오다니. 우리더러 빨리 죽으라는 소리야. 뭐야, 정말 천벌받을 짓이지. 내 60평생 이런 잔치는 듣도 보도 못했어.
이게 잔치야? 아니면 우리를 저승으로 보내는 송별회야? 머리가 하얀 노인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분노했다. 재수 온 붙었네. 오늘 일진이 왜 이런가 했더니 이런 귀신 속으려 오려고 그랬나 보네. 당장 내놔. 우리 거스 대절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금 다 내놓으라고. 우리 놀라서 병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사명여 명의 친척은 순식간에 민주와 조기군 씨를 에워싸고 폭풍우 같은 욕설과 비난을 쏟아냈다. 텅 빈 추모당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아우성은 불경 소리보다 훨씬 더 소란스러웠다. 그때 전당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제복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무전기를 들고 달려들어왔다. 그들은 난장판이 된 대전 내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을 훑어보던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짜증 섞인 보고를 올렸다. 1호 추모당의 상황 발생. 유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는 눈앞의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보며 무전기에 한마디를 더 보태는데 그 소리는 작았지만 모든 이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근데 참 이상하네요. 어느 집 초상인데 저렇게들 원색으로 화려하게 차려입고 온 겁니까? 누군가 참지 못하고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기폭제처럼 친척들의 분노와 굴욕감에 불을 지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농락당한 원숭이 떼가 된 기분이었고 재수 없는 곳에 발을 들인 것도 모자라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은 이민주와 조기군이었다. 조금 전 기절했다가 간신히 깨어난 여자가 보안 요원의 말을 듣고 비명을 지르며 민주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민주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이 재수 없는 것. 사람을 이렇게 망신시켜? 오늘 내가 네 입을 찢어놓고 말 테다. 현장은 걷잡을 수 없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여자들은 머리채를 잡고 뒤엉켰고 남자들은 서로를 밀치며 책임을 떠넘겼으며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그 광경은 시골 장터에서 돼지고기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모습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민주가 방금 하고 온 양모펌은 금세 헝클어져 엉망이 되었고 얼굴에 두껍게 바른 화장 위로는 붉은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시어머니 조기분 씨는 말리려다가 누군가에게 밀려 바닥에 고꾸라졌고 새로 산 원피스에는 시커먼 발자국들이 남았다. 김 지배인과 보안 요원들은 이 난장판을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볼 뿐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런 일은 영단에서 재산 문제로 싸우는 유가족들 사이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기에 그저 무심하게 무전기를 들었다. 여기는 보안센터. 1호 추모단 의 신체적 충돌 발생. 질서 유지를 위해 인원 파견 바람. 아, 그리고 청소 도구랑 소독약도 준비해두라고 전해. 같은 시각 나는 호텔룸에서 친정 부모님 그리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축하하러 온 지인들과 함께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옛 전우의 손을 잡으며 왕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 어머니는 이모들과 둘러앉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칠순잔치였고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진동이 울렸다. 김 지배인이 보내온 짧은 영상이었다. 영상을 재생하자 조금 흔들리기는 했지만 내용은 선명했다. 영상 속에는 추모단에서 벌어지는 세기의 난장판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민주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바닥에 눌려있는 모습. 조기군 씨가 바닥에 앉아 다리를 두드리며 곡을 하는 모습은 마치 시골 막장 드라마 현장 같았다. 배경음으로 들려오는 보안 요원의 명대사. 어느 집 초상인데 저렇게들 화려하게 입고 온 거야? 하는 소리에 내 입가는 주체할 수 없이 위로 올라갔다. 이민주, 조기분. 시끄러운 거 좋아하지? 판이 클수록 체면이 산다고 했지. 자, 이제 판은 충분히 커졌고 시끌벅적하네. 당신들 체면은 좀 어때? 나는 영상을 저장하고 휴대폰을 챙긴 뒤 술잔을 들고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다. 아빠, 한 잔 받으세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생신 축하드려요. 만수무강하세요. 그래, 고맙다 내 딸. 아버지는 기분 좋게 잔을 부딪혔다. 우리 가족이 행복과 기쁨에 젖어 있는 동안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공동묘지에서는 이민주 일행이 자신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빚어내 쓴 열매를 맛보고 있었다. 이 세기의 잔치가 선사하는 고통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지옥 같은 대가는 아직 뒤에 남아 있었으니까. 추모당 안에 아수라장은 더 많은 보안 요원이 도착한 후에야 겨우 진정될 수 있었다. 30명에 달하는 친척들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분리되어 대기실로 옮겨졌고 다들 독이 잔뜩 오른 닭처럼 분해하며 구시렁거렸다. 민주와 시어머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지배인실로 불려 들어갔다.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훨씬 더 파괴적인 타격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일행 중에는 신우이 시댁 쪽 조카인 이도구라는 청년이 있었다. 평소 하는 일 없이 휴대전화만 붙들고 살며 실시간 방송으로 대박을 꿈꾸던 그는 오늘 민주를 따라와 재벌가의 잔치를 생중계하며 팔로워를 늘릴 생각에 들떠 있었다. 버스에 올라탄 순간부터 그의 방송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 처음 방송 제목은 민주 누나 따라 상위 1% 호화 잔치 습격이었고 1억 6천만 원짜리 잔치라는 말에 수많은 시골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그는 호화버스와 창밖의 명당자리 같은 풍경을 찍어대며 입이 마르도록 거품을 떨었다.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바로 부자들의 세상입니다. 오늘 저희 누나 덕분에 제대로 호강 한번 해보겠네요. 방송 채팅창에는 부럽다는 댓글과 응원이 쏟아졌다. 추모단 입구에 도착했을 때 방송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도구는 기세등등하게 전당을 비추며 소리쳤다. 가족 여러분, 이제 들어갑니다. 1억 6천만 원짜리 장소입니다. 별풍선 좀 쏴주세요. 하지만 민주가 그 거대한 문을 밀어젖힌 순간 방송 분위기는 180도 반전되었다. 도구의 카메라 렌즈는 텅 비고 오싹한 영당 벽면을 가득 채운 위태 그리고 중앙의 거대한 백면 이미지를 가감없이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 채팅창은 3초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폭발했다. 미친, 저기 어디야? 어, 잔치라며? 저거 유고라 만치스 아님? 아, 칠순잔치를 공동묘지에서 하네. 진짜 역대급이다. 방금 별풍선 쏜 거 종이돈으로 바꿔서 태워줘야 할 듯. 도구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쏟아지는 조롱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방송을 끌 새도 없이 전당 안에서는 처절한 육탄전이 시작되었다. 덕분에 그 장면은 이도구의 방송 인생뿐만 아니라 이민주의 인생에서도 가장 유명한 영상이 되고 말았다. 방금까지 허세를 부리던 민주가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을 뒹굴고 시어머니 조기분 씨가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은은한데 데뷔주 소리는 현장의 비명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지독하게 풍자적인 블랙 코미디를 완성했다. 이 영상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그 지역 커뮤니티와 SNS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오늘자 실화 이씨 집안 단체로 공동묘지 잔치 갔다가 난투극 1억 6천만 원짜리 칠순 잔치가 알고 보니 상도 서비스 역대급 구류잔치라는 제목으로 삽시간에 지역 전체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지배인실에 앉아있던 민주와 시어머니는 아직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새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민주 씨, 조기분 씨. 김 지배인이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발생한 소동에 대해 저희 기념공원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 유감이 다예요? 시어머니가 책상을 쾅 치며 다시 기세를 올렸다. 여긴 완전 사기꾼 소굴이야. 우리를 속여서 이런 데로 오게 했으니 우리가 당신들을 고소할 거야. 긴 지배인은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서류한 뭉치를 내밀었다. 조기분 씨, 여기 한지아님이 체결한 정식 계약서를 똑똑히 보십시오. 이루 추모당 사용용도 가족 어르신 추모 기념행사라고 백지에 흑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여기가 잔치를 위한 식당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매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오히려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초청장을 훔쳐서 무단 침입하고 신성한 추모 시설에서 고성방가와 난동을 피워 공원의 질서를 어지럽힌 건 당신들입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당신들을 고소해야 할 판이죠. 조기분 씨는 계약서를 보고할 말을 잃었다. 민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악을 썼다. 이건 다 한지안이 꾸민 짓이에요. 여기가 공동묘지인 줄 알면서 우리를 속인 거라고요. 그렇습니까? 김 지배인은 무심하게 대꾸했다. 한지아님은 장소만 예약했을 뿐 당신들을 오라고 초대한 적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 초청장을 당신이 몰래 가져갔다고 하던데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절도 행위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 엉뚱한 곳에 와놓고 왜 주인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탓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민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긴 지배인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제 배상 문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배상이라니요. 우리가 여기서 뭘 먹은 것도 아닌데 방금 추모당 안에서 난동을 피우며 공공기물을 파손하지 않았습니까? 지배인이 버튼을 누르자 벽면 스크린에 추모당 내부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난투극 장면이 흐르다가 일행 중 한 아이가 입구에 세워진 배곡 조각상을 밀어 넘어뜨리는 순간에서 화면이 멈췄다. 저 조각상은 저희 공원에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배곡상입니다. 음기를 누르고 공원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명단이 조각하고 고스니 축원까지 받은 아주 귀한 물건이죠. 지배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파손된 조각상의 구입가와 설치 비용을 합친 배상액은 1, 8억만 원입니다. 뭐? 1, 8억만 원? 돌덩이 하나에 무슨 가격에 의구심을 가질 순 있지만 가치를 모욕하진 마십시오. 여기 영수증과 감정서도 있습니다. 배상을 거부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고의 기물 파손에 무단침입, 절도 혐의까지 합쳐지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겠죠. 형사처벌이라는 말에 조기부 씨와 민주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들은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쓸 순 있어도 진짜 감방에 가는 것은 두려웠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메이플 호텔의 연회장에서는 이제 잔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옛 동료들과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고 계셨고 손님들은 정갈한 음식에 만족하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때 구석에서 전화를 받던 진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뭐? 1, 8억만 원? 당신들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전화기 너머로는 민주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제발 살려줘. 우리 지금 공동묘지에 갇혔어. 기물을 부쉈다고 1, 8억만 원 안 내면 감옥 간대. 경찰 부른대. 어떻게? 진우의 안색은 파랗게 질렸다가 붉게 달아오르며 팔레트처럼 변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내 앞으로 달려와 낮은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렸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민주가 왜 공동묘지에 가 있고 왜 1, 8억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거야? 나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손을 닦으며 무고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청남원에 장인어른 칠순 잔치해 주러 간 거 아니었어? 왜 공동묘지에 갔대요? 당신 알고 있었지. 청남원이 공동묘지라는 거. 그의 고함에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아버지께서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오셨다. 진우야, 좋은 날에 왜 이렇게 소란이야? 나는 남편에게 대꾸하는 대신 김지배인이 보내준 영상을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영상 속의 난장판과 어느 집 초상인데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왔냐는 보안 요원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아버지의 얼굴이 무섭게 가라앉았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나는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차분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입을 뗐다. 아빠, 엄마, 그리고 어르신들. 원래 집안일은 밖에서 말하는 게 아니지만 진우 씨가 물으니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여기 호텔에서 즐겁게 모시려고 준비 다 해뒀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집에 두었던 아버지 전후분 대개 1억 6천만 원 상당의 추모 시설 예약권을 민주가 몰래 가져갔어요. 거기가 최고급 회관인 줄 알고 친척들을 다 데리고 가서 생색을 내려다 사고를 친 모양이에요. 남의 시설물을 1, 8억만 원어치나 부쉈다니 지금 거기서 사람을 붙들고 있나 봐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마치 외계인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진우를 쳐다보았다. 칠순 잔치를 하러 공동묘지에 가고 새언니 물건을 훔쳐서 자랑하러 갔다가 사고를 쳤다는 이야기는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이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삿대질하며 부들부들 떨었다. 아버지는 탁소리 나게 잔을 내려놓으셨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며 자존심 하나로 버티신 분이다. 그런 분의 칠순날에 사돈댁 식구들이 이런 해괴한 소동을 일으켰다는 건 얼굴에 침을 뱉는 것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아버지는 진우의 코앞에 손가락을 대고 앉아 한자 힘주어 말씀하셨다. 이진우, 가서 네 식구들 입 닥치게 해라.
내 칠순잔치에 그런 상스러운 것들이 묻는 것조차 불쾌하구나. 재수없게. 아버지의 위험 있는 호통에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진우는 겁에 질려 떨면서도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오늘 이 시 집안은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완전히 파탄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잔치는 기묘한 분위기 속에 끝이 났고 손님들은 진우를 향해 동정과 비웃음이 섞인 시선을 던지며 떠나갔다. 손님들을 보내고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엔 무거운 정적만 흘렀다. 부모님은 예전부터 진우와의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다. 진우 자체는 평범하지만 그 뒤에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 고집을 피웠고 부모님은 딸의 행복을 위해 집이며 차며 가게 자금까지 아낌없이 내주셨다. 그 결과가 오늘과 같은 숨으로 돌아온 것이다. 지아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가 담배를 끄며 내 손을 잡으셨다. 나는 코끝이 찡해졌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빠 아니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잖아요. 아니다. 우리가 좀 더 말렸어야 했는데.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셨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예전에는 그냥 참고 넘기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늑대 같은 인간들에게 인내심을 보여주는 건 스스로 먹잇감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는 내 결연한 표정을 보고 안심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잘 생각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비가 네 뒤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 일, 파령씩만 원. 그냥 내가 내주마. 액땜에 다치고 끝내버려.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돈 우리가 내면 안 돼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지게 해야죠. 공짜를 좋아하니 공짜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줄 거예요. 나는 곧바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뒤에야 전화를 받은 진우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힘이 없었다. 여보, 지아나, 여보라고 부르지 마요. 이진우 씨 딱 한 가지만 묻죠. 그 일 8형씩만 원. 당신 집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지아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 우리 집에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엄마 연금 다 털어도 500도 안 되고 민주는 모아둔 돈도 없어. 차이가 너무 크잖아. 그건 당신들 사정이지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민주가 내 서류 훔쳐서 공동묘지 가서 난동 피우다 부순 걸 왜 내가 갚아야 하죠? 세상에 그런 법도 있나요? 그래도 민주가 내 동생이잖아. 우린 가족이잖아. 진우는 또다시 가족이라는 단어로 나를 압박하려 들었다. 나는 차갑게 웃음을 터뜨렸다. 가족? 당신 어머니랑 동생이 우리 친정에서 어떻게든 돈 뜯어내려고 머리 굴릴 때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긴 했나요? 당신이 동생의 절도를 묵인하고 내 아버지 칠순잔치를 이용해 그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려 할 때 나를 아내로 생각하긴 했냐고요?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똑똑히 들어요. 그 돈 나한테서 한 푼도 나갈 일 없어요. 오늘 저녁까지 공원에 입금 안 되면 내 변호사 바로 선임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민주는 절도와 기물 파손으로 고소당할 거고 방조하고 부추긴 당신이랑 시어머니도 공범으로 처벌받게 할 거예요. 알아서 판단해요. 나는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기념공원 지배인실의 공기는 이제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것이 분명했다. 천연생명 기념공원 관리 사무실의 공기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기분 씨와 이민주는 그곳에서 꼬박 오후 내내 갇혀 있다시피 했다. 대기실에 격리된 30명의 친척은 보안 요원들의 감시 속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허기와 분노로 독이 바짝 올라 있었다. 그 몇 시간 동안 민주의 휴대전화는 불이 날 지경이었다. 그녀는 돈을 빌리기 위해 아는 지인, 직장 동료들에게 닥치는 대로 전화를 돌렸지만 상대방들은 그녀가 공동묘지에서 기물을 파손해 거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전화를 끊어버렸다. 평소 그녀의 비위를 다 맞춰주던 남자친구조차 우리 헤어져라는 차가운 한마디와 함께 그녀를 차단해버렸다. 함께 온 친척들 역시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자신들도 이 음산한 곳에 갇혀 굶주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마당에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이씨 집안에 돈을 보태줄 리 만무했다. 어느덧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자
김 지배인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분, 제 인내심도 이제 한계입니다. 저녁 7시까지 배상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절차대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배인님, 제발요. 조기근 씨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지배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저희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민주 역시 화장이 번져 얼룩덜룩해진 얼굴로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다.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우리 오빠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고 있을 거예요. 그때 관리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이진우가 넋이 나간 몰골로 들어섰다. 오빠. 민주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오빠에게 기어갔다. 진우는 동생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김지배인 앞으로 다가가 가방에서 몇 장의 은행카드와 현금 뭉치를 꺼내 놓았다. 지배인님, 이게 저희 집 전 재산입니다. 카드에 7억여만 원, 현금이 3억여만 원에서 총 1, 수십억리, 시간 10만 원입니다. 남은 8억여만 원은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가게라도 내놓겠습니다. 김지배인은 책상 위에 흩어진 돈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여기는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깎아주거나 할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1, 80만 원, 단 한 푼이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더는 돈이 없단 말입니다.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렸다. 김 지배인이 차갑게 수화기를 들어 이리리를 누르려던 그 찰나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나는 아버지의 팔짱을 낀 채 당당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내 뒤에는 우리 집안 공사와 회계 업무를 전담하는 왕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뒤따르고 있었다. 지아나, 진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서렸다. 조기근 씨와 민주 역시 물에 빠진 사람이 쥐꾸라기라도 본듯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을 본체만 체하며 김 지배인에게 다가가 가볍게 목례를 건넸다. 김 지배인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지아님 오셨습니까? 지배인의 태도가 순식간에 공손해졌다. 나는 왕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왕 변호사님, 이쪽 현금과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증인이 되어주세요. 그러고는 내 핸드백에서 은행 카드를 한 장 꺼내 지배인에게 내밀었다. 여기에 부족한 8억년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셩셩영영이니 이걸로 나머지 금액을 결제해주세요. 남은 돈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씨 가족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환희가 번졌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 진우가 감격에 겨워 내 손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나는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좋아하기엔 아직 일러요.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들의 환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8억년만 원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니에요. 왕 변호사님, 서류 꺼내시죠. 왕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그들 앞에 놓았다. 차용진입니다. 채무자는 이민주, 연대고 증인은 조기곤과 이진호. 기린 금액은 8억여만 원이며 이율은 은행 이자의 4배를 적용합니다. 만약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본인들 명의의 모든 재산 아파트와 자동차 그리고 이진우 씨가 운영 중인 건자재, 매장에 대해 즉시 압류 및 경매 처분 절차를 밟는다는 조건입니다. 나의 덧붙여진 말은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진 벼락과 같았다. 참고로 그 매장은 우리 아버지가 투자하신 곳이니 제가 권리를 회수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한지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시어머니 조기근 씨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도끼를 품었다. 이게 지금 우리를 죽이겠다는 소리지 도와주겠다는 거야? 집이랑 매장을 뺏겠다고? 너 어쩜 이렇게 악독하니? 악독하다고요? 나는 그녀를 비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칠순 잔치를 이용해 수십 명의 친척을 이 음침한 곳으로 끌고 와 망신을 준 건 뭐라고 불러야 하죠? 남의 서류를 훔쳐서 호의호식하려다 일 8억만 원이라는 빚을 지고 이제 와서 며느리 돈으로 생색내려는 게 정상인가요? 내가 오늘 이 돈을 그냥 내주면 당신들이 고마워할까요? 아니죠. 한지아는 바보다. 그 집안은 호구다라며 다음에 또 어떻게 털어먹을지 궁리하겠죠. 나는 떨리는 눈으로 나를 보는 조기구 씨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제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피땀을 이어 일군 돈을 당신들 같은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헛되이 쓸 생각 없어요.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체면입니다. 이 서류에 사인하고 돈을 내서 여기서 나가든가 아니면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사무실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갔고 조기분 씨는 입술만 부르르 떨군더는 욕을 내뱉지 못했다. 이진우의 안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했다. 지아나, 정말 이래야겠어? 우리 그래도 부부잖아. 부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동생이 내 서류를 훔치는 걸 방관하고 내 아버지의 명예보다 동생의 체면을 앞세운 순간 우리 부부 관계는 끝났어요.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여셨다. 이 서방, 지안이 말이 맞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자네 집안에 어떻게 대했는데 이 모양인가? 이 서류에 사인하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결국 벼랑 끝에 몰린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에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다. 돈이 지불되자 배상 문제는 일단락되었고 대기실에 갇혀있던 친척들도 해방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씨 가족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쓰레기를 보듯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흩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지안아, 마음고생 많았지? 아니요, 엄마.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해요. 몇 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이제야 풀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진우와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마주 앉은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안아, 당신 다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안 말렸어? 왜 우리가 망신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냐고. 진우가 핏발선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를 가련하게 쳐다보며 대답했다. 말린다고 당신들이 들었을까요? 당신들의 그 끝없는 탐욕과 허영심이 귀를 막고 눈을 가렸는데 내 말이 들렸겠냐고요. 당신은 언제나 내 편이 아니라 당신 가족의 편이었고 나를 그저 돈 나오는 기계로만 여겼죠. 나는 더는 바보같이 당하며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 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이건 뭐야?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혼 합의서예요. 진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이혼? 고작 이 일 하나로 이혼을 하겠다고? 내가 사과할게. 우리 엄마랑 민주도 사과하게 할게. 제발 이러지 마. 고작 이 일이라고요?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이건 마지막 결정타였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 사이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요. 더 이상의 구질구질한 연극은 그만둬요. 하지만 진우는 합의서를 찢어버리며 울부짖었다. 절대 안 해.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나는 그런 그를 차갑게 비웃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안 하겠다고요? 그럼 내일 바로 법원에서 만나요. 내가 가진 증거들은 당신 집안을 파멸시키기에 충분하니까. 이진호가 이혼 합의서를 찢어버리며 울부짖었지만 내 마음에는 티끌만한 동요도 읽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비참한 절규가 텅 빈 거실을 울릴 때마다 지난 몇 년간 내 영혼을 갉아먹었던 해묵은 감정들이 비로소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소파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별을 선언하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이진우 씨, 당신이 횡령하고 도박에 탕진한 내역이에요. 내 목소리는 평온하다 못해 서늘했다. 서류를 확인한 진우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다. 왕 변호사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는 반년 전부터 내 아버지의 투자를 받은 매장에서 장부를 조작하고 세금을 탈루해왔다. 그렇게 빼돌린 2억 가까운 돈은 모두 그의 불법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였다. 아버지는 그 내역을 확인하고 온몸을 부르르 떠셨다. 당신의 딸을 아껴준다는 믿음으로 내어준 기회가 독사가 되어 돌아온 셈이었다. 장인어른, 이건 오해입니다. 진우가 무릎을 꿇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호통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 딸을 기만하고 우리 집안을 우롱한 것도 모자라 도둑질까지 해. 이서방, 자네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시어머니 조기분 씨와 이민주는 옆에서 이 광경을 보며 넋이 나간 듯했다. 그들은 그저 진우가 최근 형편이 좀 어려운 줄로만 알았지. 아들이 도박에 빠져 범죄까지 저질렀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다. 조기분 씨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집안 망쳐먹을 놈아. 라며 아들의 등을 내리쳤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그 역겨운 소동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진우가 내 발목을 붙잡으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애걸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무참히 뿌리쳤다. 협의 이혼을 하면 이 모든 걸 묻어주겠지만 거부하면 내일 당장 검찰에 이 자료들을 넘길 거예요. 선택해요. 조용히 물러날 건지 아니면 감옥에서 여생을 보낼 건지. 결국 이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조기근 씨와 이민주 역시 자신들의 든든한 현금 인출기가 영영 사라졌음을 직감하며 절망 어린 눈빛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짐을 싸서 집을 떠나던 날, 이진우는 문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증오 섞인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다. 한지안, 너 독하다. 너 같은 여자는 평생 행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그를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지어 주었다. 고마워요. 내 행복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거니까. 그들이 떠난 후 이씨 가문에는 진정한 폭풍우가 몰아쳤다. 이도구가 올린 공동묘지의 잔치 영상은 온라인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민주는 직장에서 절도 및 공공장소, 난동 혐의로 해고당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조기분 씨 역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해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무엇보다 큰 타격은 이진우에게 돌아갔다. 나는 약속대로 협의 이혼은 해주었지만 그가 매장에서 저지른 공금 횡령과 세금 탈루는 국가의 영역이었다. 그는 결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조기분 씨는 충격으로 쓰러져 중풍에 걸렸고 이민주는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해 붉은 옷을 입고 거리를 헤매는 미치광이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들이 탐욕으로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로부터 2년 뒤 내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불행한 기억이 깃든 아파트를 팔고 부모님과 함께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쾌적한 곳으로 이사했다.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재무이사로 승진했고 주말이면 내가 좋아하는 유화를 그리며 온전한 평화를 누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명 씨를 만났다. 건축가인 그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 과거를 묻지 않았고 오로지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주명 씨는 나를 데리고 청락원을 다시 찾았다. 내게는 악몽과도 같았던 그 웅장한 대문 앞에 서자 잠시 몸이 떨렸지만 그가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지한 씨, 장소는 죄가 없어요. 그곳을 어떤 기억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그는 이로 추모당 앞에서 내게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여기서 당신의 고통이 끝났다면 이제는 나와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해 줄래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뒤 마주한 눈부신 햇살에 대한 감사였다. 우리의 결혼식은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 조촐하지만 진심 어린 축복 속에 치러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바보 같은 며느리도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 곁에서 나는 비로소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 지나온 세월의 상처는 인생이라는 긴 강물 위에 피어난 작은 물방울일 뿐이었다. 이제 내 앞에는 푸른 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내 삶의 진짜 축제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진우가 합의서를 찢어발기며 울부짖는 소리가 거실을 메웠지만 내 마음은 이미 한겨울 서리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왕 변호사는 동요하지 않고 준비해온 세 장의 이혼 합의서를 우리 앞에 나란히 펼쳐 놓았다. 그는 이진우와 조기분 그리고 이민주를 차례로 응시하며 기계적인 어조로 사실 관계를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이민주 씨, 귀하는 며칠 전 심야의 한지한 씨의 자택에서 1억 6천만 원 상당의 청남원 이용 권리증을 무단으로 가져갔음을 인정합니까? 왕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주는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이내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기근 씨 또한 그 권리증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인지하고도 친척 300여 명을 선동하여 추모단에서 난동을 피웠으며 결과적으로 이 8억명만 원의 기물 파손을 초래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진우의 죄목은 더욱 무거웠다. 그는 남편으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동생에게 잔치를 더 크게 벌이라고 부추긴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변호사가 낭독한 합의서의 내용은 그들에게 가혹한 선고였다. 아파트의 소유권은 내가 가지되 공동대출금 부분에 대해서만 이진우에게 1,
정시호환 원을 지급하고 내가 타던 차량과 그가 운영하던 건자재, 매장의 모든 지분을 내가 회수한다는 조건이었다. 이건 그냥 목만 나가라는 소리잖아. 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반발하자 아버지가 싸늘하게 조작된 재무제표를 그의 앞에 던지셨다. 진우는 반년 전부터 매장의 장부를 조작해 세금을 탈루하고 아버지 회사 자금 2억여 원을 몰래 빼돌려 도박 빚을 갚는데 탕진해왔다. 그 사실이 폭로되자 조기분 씨는 아들의 등을 내리치며 통곡했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마지막 자비로 형사고소 대신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그들이 끝내 거부한다면 횡령과 탈세 혐의로 법정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들이 짐을 싸서 떠나던 날 이진우는 문 앞에서 나를 증오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시작을 예감하며 그를 담담히 배웅했다. 이후이 씨, 집안의 몰락은 처참했다. 이도구의 생중계 영상이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되면서 이민주는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조기분 씨는 아들이 횡령과 도박죄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그 충격으로 중풍에 걸려 쓰러졌으며 이민주 역시 정신적 이상 증세를 보이며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나는 재무이사로 승진하며 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부모님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그리고 아버님의 전후분 소개로 만난 주명 씨와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는 나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성숙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함께 미래를 약속했다. 주명 씨는 내게 고통의 장소였던 청남원 추모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청혼했다. 장소는 죄가 없으며 그곳을 어떤 기억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중한 사람들의 축복 속에 조촐하게 치러졌고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출소한 이진우는 시골에서 초라하게 생계를 유지하며 병든 어머니와 미쳐버린 동생을 돌보고 있다고 한다. 그는 평생 한 여자에게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며 살아갈 것이라 했다. 나는 이제 그들의 소식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주명 씨의 손을 잡고 걷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